안녕하세요. 오늘도 톡톡한 사연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원한 사이다 사연을 준비해왔어요.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요즘 날씨가 매우 추워졌고 환절기라 주위에 감기에 걸리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여러분들, 어디 나가실 때 따뜻하게 목까지 감싸고 다니시길 바래요. 제가 꽃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가게의 단골 손님 중에 감기에 걸리신 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은 건강을 꼭 유의하시고 아무 일도 없이 겨울을 알뜰히 이겨내시길 바래요. 지나가실 때 안녕하십시오. 제 소개를 조금 더 하자면 저는 현재 꽃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의를 시작한 지 벌써 20년이 넘었는데 중간에 가게 위치는 몇 번 바꾸긴 했지만 계속 꽃가게를 하고 있었습니다. 참 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꽃을 만지면 기분이 좋고 제가 좋아하는 일이라 아주 즐겁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연 없는 사람의 삶은 없다고 하잖아요. 제가 이 가게를 이 자리에서 10년 넘게 지속하고 있는데 문득 요즘 생각하니 제 인생도 참 다사다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주위에 친구가 많은 편도 아니고 일 특성상 혼자 일하다 보니까 이야기할 사람도 없고 또 이런 사연은 익명으로 말해야겠죠. 저는 제보하는 거에 대해 용기를 내어서 제보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꽃들 역시 특정 시기에 확실하게 피는 것을 알 수 있고 비가 많은 기간도 확실히 구별할 수 있어요. 요즘 비가 많지 않아서 때로는 심심할 때도 있었고요. 일단 어떻게 해서 꽃들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지부터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 저가 아주 어릴 때에 고등학교 시절에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는 꽃과 나무를 정말 사랑하셨기 때문에 제 기억 속에서도 집 곳곳에 꽃들과 나무들이 가득했던 모습이 떠올라요. 집안에는 많은 나무들이 있었지만 특히 꽃들이 풍성했어요. 저가 학교를 다녀오면 집에 돌아와서 꽃들이 바뀐 것을 본 기억이 있는데 엄마는 확실하게 꽃을 잘 관리하셔서 변화를 느낄 수 있었어요. 정말 아름다운 다채로운 꽃들을 골라서 꾸며놓는 것을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자연스럽게 교과서보다는 식물도감을 통해 자랐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제게 어릴 때 공부는 못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상처 주지 말라고 강조해 주셨어요. 또한 인간으로서의 성숙함이 공부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셨죠. 어릴 적 기억 중 하나는 부모님과 함께 손을 잡고 꽃시장에 간 것인데 어렸을 적부터 다 큰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꽃시장에서 꽃을 골라왔던 추억입니다. 아버지는 사업가이시고 어머니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우리 가족은 매우 함께였습니다. 화목하던 시간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대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고등학교 때 비극이 찾아왔죠. 어느 날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선생님께서 급하게 제를 찾으셨어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하고 교무실로 따라가니 선생님께서 제 엄마가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가방을 챙겨서 빨리 근처 대학병원 응급실로 가라고 명령하셨죠. 이게 어째서 그런 일이 생긴 건지 궁금했지만 손이 벌벌 떨리며 가방을 챙겨 택시를 타고 응급실로 들어가니 아빠가 엄마의 손을 잡고 오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장면은 처음으로 목격한 것 중 하나였어요. 가까이 다가가자 아빠는 웃으며 엄마에게 제가 왔다고 말씀하셨죠. 엄마는 정말 기적적으로 눈을 잠시 떴다가 저를 쳐다보고 다시 눈을 감으셨어요. 엄마가 눈을 감은 이유는 교통사고 때문이었고 그날도 손에 꽃을 들고 있던 것 같아요. 전날에 엄마와 장미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응급실 바닥에 떨어져 있는 장미를 보고 울음이 줄줄 나더라고요. 그 후로 엄마가 돌아가셨고 저는 오랫동안 방황했지만 가출이나 비행청소년이 된 적은 없어요. 그저 혼자 멍하니 있었던 시간이 대부분이었어요. 아빠와 함께 울면서 집으로 돌아와 부둥켜 안으며 온 적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엄마가 돌아가셔서 공부를 전혀 하지 않은 저는 근처에 위치한 전문대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전공은 꽃과 관련된 학과였지만 저는 원예학과에 진학하겠다고 결정했고 이에 대해 아버지는 웃으시며 마음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엄마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후 우리 집에는 한동안 꽃이 없었지만 대학에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다시 집에 꽃을 심어 활기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제 꿈을 응원해 주시고
제가 밝아지자 방황하여 꽃가게를 운영해보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하셨고, 반대할 이유가 없어서 승낙하여 대학을 졸업하고 즉시 꽃가게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꽃가게를 열었던 곳은 서울에 있는 유명 대학교 바로 앞이었는데 거기서 첫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었어요. 이름은 김민철이었는데 키가 크고 잘생긴 청년이었어요. 가게를 하다 보면 워낙 오는 사람이 많으니까 한 명씩 다 기억하지는 못하는 거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이해하실 텐데 저는 민철이와의 첫 만남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어요. 혼자 들어와서 꽃다발을 사갔는데 우리 엄마가 제일 좋아하시던 수국을 고르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프리지아를 고르길래 취향이 비슷해서 일단 관심이 갔고 무엇보다 겉모습 때문에 기억을 못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여자친구를 정말 부럽다고 생각했어요. 생각했던 기억이 떠오르네요. 그런데 웬일인지 민철이는 이후에도 자꾸 꽃가게에 들르더니 급기야 정말 매일 와서 꽃 하나를 살 거예요. 저는 속으로 여자친구가 매일 꽃을 받고 있는 걸 보고 얼마나 행복할까 생각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꽃다발을 결제하고 제게 그대로 내밀며 말을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이거 사실 사장님께 주려고 샀어요. 저랑 진지하게 만나는 거 어때요? 저는 너무 당황해서 얼음처럼 굳었고 제 반응을 보고 민철이는 사실 처음부터 반했다. 매일 오는 이유는 날 보러 오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용기가 없어서 꽃만 매왔던 거였죠. 사귀었지만 이제 고백을 하자고 생각한 순간부터 말하기 시작했어요. 거절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부터 연인으로 발전했어요. 민철이와의 연애는 상당히 즐거웠지만 속으로는 우리가 결혼하지 못할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사귀게 되면 서로에 대해 더 잘 알게 되는데 민철이는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교의 법학과에 진학 중이었고 최종 목표는 변호사였어요. 집도 굉장히 잘 살았고 외동인 저와는 달리 형제가 삼형제로 태어났는데 모두 서울에 있는 대학을 다니고 있었어요. 또한 연애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부모님 얘기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민철의 어머님께서는 종종 제가 데이트할 때도 연락이 왔었기 때문에 옆에서 간접적으로 경험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들의 성격이 보통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결혼 시점이 되면 헤어지는 것을 예상하며 연애를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으로 제가 결혼은 어렵지 않겠냐고 언급하자 민철이는 그게 무슨 말이냐며 본인은 제와 결혼하지 않으면 결혼 자체를 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강하게 밀어붙였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제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 정말 충격적이었고 만약 부모님이 반대하더라도 일단 밀고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기뻐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있는 동네 친구 수정이에게 가서 고민을 털어놓았는데 수정이는 너도 예쁘고 아버지도 능력이 좋으니 일단 한번 얘기해봐야 한다며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가 아빠에게 말을 꺼냈더니 아빠는 당연히 좋아하셨어요. 사위가 변호사가 될 사람이라면 어느 부모가 반대하겠어요. 그때는 요즘처럼 로스쿨이 아니라 사법고시에 합격해야 변호사가 될 수 있는 시절이었는데 아직 남자친구는 고시생이어서 합격하고 결혼하는 게 어떨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저는 전문대를 나와서 바로 일을 했고 남자친구는 고시생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더 많은 돈을 내는 상황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나중에 고시에 합격하여 변호사가 된다면 그때 가서 모른 척하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걱정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이해가 되었고 그때 당시에 노량진에서 사법고시에 합격한 남자친구에게 차인 여자 고시생들 또한 한두 명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 마음도 충분히 이해되었습니다. 내용은 조금 이해가 되나 아버지 마음을 이해한 뒤에도 민철이의 부모님들의 반응을 고려해야 해서 말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민철이의 부모님들이 결혼을 반대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의외로요. 민철이 부모님께서 결혼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너무 놀라서 계속 물어봤는데 정말이야 라며 나에게 같이 말 나온 김에 이번 주말에 부모님을 만나러 가자고 민철이는 말했습니다. 그래서 민철이는 부모님을 정말로 보러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민철이의 어머니는 저에게 대놓고 많은 욕을 하셨어요. 원래 의사나 변호사 사위 집에 들이려면 13개는 가지고 와야 하는 거 알지? 그래도 나는 그렇게 속물적인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우리 아들이 곧 고시에 합격할 텐데 집은 그쪽에서 해왔으면 좋겠어.
조면에 대한 반발로 돈을 들고 오라고 하니까 저는 당연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바보도 아니고 당연히 기분이 나빴고 민철이도 당황했는데 왜 말이 다르냐고 했지만 부모님은 꼼짝도 하지 않으셨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시아버지는 그냥 가만히 계셨지만 시어머니가 강하게 나오셨어요. 나중에 저도 여기저기서 들어보니까 말만 허락한다고 해놓고 결혼하지 말라고 일부러 더 그랬을 가능성도 크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그 일이 있고 나서 결혼에 대한 확신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제가 민철이를 매우 사랑하는 것은 확실하지만 저런 집에 시집을 가게 된다면 과연 행복할지 의심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맹철이는 계속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지만 제가 당신이 사과할 일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결혼을 다시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민철이는 본인이 아직 고시생이라 부모님께서 불안해하시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거라고 하고 빨리 합격해서 자신도 당당하게 결혼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서도 결혼에 이르지 않느냐고 하셨고 민철이의 부모님도 반대하시니 일단 결혼 얘기는 조심하고 민철이와 계속 만나기로 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결혼하지 않으면 헤어져야 할 경우도 많았는데 민철이와 제가 서로를 생각할 때 너무 좋았기 때문에 도저히 헤어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민철이가 고시생이라는 점은 원래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합격을 빠르게 할 줄 알았어요. 워낙 똑똑한 친구였고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바로 옆에서 누구보다 많이 봤기 때문에 나는 민철이가 사법고시에 합격하면 돈을 많이 모아놓았다가 바로 결혼해야지 생각했고 돈도 많이 저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고시는 고시더라고요. 민철이의 수험 기간은 생각보다 많이 길어지게 되었고 민철이는 처음 결혼 얘기가 나온 5년 뒤까지 합격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민철이의 당시 상태는 사실 말이 아니었어요. 처음 불합격했을 때는 아쉬워하며 다음에 꼭 붙겠다고 했었는데 그 기간이 길어지니까 본인도 답답해서 짜증도 많이 냈고 급기야 저보고 헤어지자는 말을 꺼내기도 했어요. 본인이 저를 잘 해줄 자신도 없고 본인의 인생에 대한 확신도 들리지 않는다며 너무 힘들다고 엉엉 울며 헤어지자는 민철이를 보니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충분히 노력하는데 그 노력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사법고시가 애초에 그물들만 보는 시험인 것인지 저는 사실 공부를 놓은 지 꽤 됐기 때문에 마냥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괴로워하는 연인을 보니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 아빠는 저에게 이제 헤어지고 빨리 다른 사람을 만나라고 하셨습니다. 아빠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했지만 저는 오래간만에 루시니까 놓기 힘든데 처음이란. 사귀기도 했고 그 당시 민철이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좋은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헤어지지 못했습니다. 제가 헤어지지 못하자 아버지께서 차라리 결혼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버지가 서울에 있는 집 한 채 정도를 충분히 제공해 주겠다는데 그 후에 사법고시에 도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민철이에게 말하기로 했고 잠시 생각한 뒤 자신의 부모님과 상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5년 만에 다시 민철이의 부모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콧대가 높던 민철이의 어머니는 아마도 이번 상황에 대한 반응이 예전과는 조금 다르게 나타났을 것입니다. 제가 마냥 반갑게 맞이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예전처럼 곧잘 반대하시진 않는 듯해요. 시아버지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일관된 반응이 없어서 놀랐던 기억도 있어요. 예전에 아버지께서 신혼집을 마련해 주실 것이라고 하셨었던 것 같은데 아마 현재 제가 하는 꽃집 주변의 땅을 잡아주실 것 같아요. 노량진과는 그리 멀지 않아서 민철이의 공부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이번 기회에는 제안을 잘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결혼식을 빨리 하거나 동거를 먼저 시작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겠죠? 두 사람이 안정되어 결혼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동거에 대해서 언급하자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동거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민철이를 보면서 동거에 대해 처음으로 생각해 보기도 했어요. 그래서 먼저 아버지께 말씀드리려 집을 나섰는데 문득 동거를 시작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손님 중 몇 분이 주부인이었는데 연애와 결혼은 아예 다른 영역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생각나기도 했고요. 그래서 민철이가 합격하면 그때 결혼식과 혼인신고를 진행해도 저는 아쉬움이 없었어요. 아빠께 말씀을 전하자
아빠께서는 그럼 그렇게 하자 하시면서 다른 남자분들도 좋은 분들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민철 씨에게 매우 깊게 빠져 있어서 주에 깊게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아빠께서는 저와 함께 신혼집을 보러 다니시고 민철 씨는 해가 없으니 모든 것을 저한테 맡기시며 좋을 때라고 하셨어요. 아빠와 함께 몇 번 발품을 팔아서 서울에 위치한 좋은 아파트를 10채도 넘게 둘러보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엄마가 계셨다면 이제는 어떤 반응일지 궁금했습니다. 아빠와 얘기하며 마음속으로는 엄마와 함께 얘기하는 듯한 느낌을 받으면서 참 좋은 기억이었답니다. 그리고 노량진과 멀지 않은 곳에 제가 당시 일했던 꽃집과도 가까운 좋은 아파트를 하나 찾아 선정하게 되었는데 가격이 생각보다 비쌌어요. 당시에 10억이었는데 위치와 선택한 동네가 정말 좋아서 이래서 가격이 높네 하고 이해가 갔던 집입니다. 그래도 너무 비싸다고 생각해 아빠에게 다른 곳도 알아보자고 했지만 아빠는 엄마가 돌아가고 남은 딸이 결혼한다는데 하나밖에 없는 딸을 위해 정성을 다해주고 싶어서 그 아파트를 계속 고집하셨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아빠는 힘들어 하셨는데 그때마다 저를 보면서 버틸 수 있었다고 하셨는데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빠가 없었으면 저는 어떻게 살 수 있었겠어요. 민철이와 연애하는 것도 정말 좋았지만 그래도 아빠가 더 우선이었죠. 아빠는 저에게 신혼집을 좋은 곳으로 시작해야 일이 잘 풀리는 것이라고 부담 가지지 말라고 하셨고 바로 부동산에 가서 집을 계약하셨어요. 저는 민철이에게 가서 말했고 저희는 그렇게 결혼 전에 동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동거를 시작하고 알게 된 점은 민철이는 생각보다 더 세심하고 다정한 사람이라는 것이었어요. 함께 살게 되니까 저는 민철이와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민철이를 알고 보니 집안 살림도 굉장히 잘하고 요리에도 재능이 많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동거할 때는 제가 일하는 동안 민철이는 집에서 혼자 집안일을 하거나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공부에만 집중할 것을 권했지만 민철이는 여전히 공부를 하며 집안일도 손쉽게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민철이와 결혼해야겠다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동거하기 전에 민철이의 부정적인 면을 발견한다면 결혼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함께 있으면서 좋은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건설 회사에서 근무하던 아버지는 원래 무뚝뚝한 성격이고 다른 사람들의 일에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지만 아들인 나는 아버지와의 소통이 생각보다 없어서 이상하게 느꼈지만 결국 그가 그런 성격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나중에는 오히려 간섭이 없고 편해지기도 했다. 문제는 장모님이었는데 장모님은 민철이가 공부에 전념했긴 일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것 같아서 불평하며 음식을 싸들고 일주일에 2번은 우리 집에 찾아왔다. 차라리 미리 연락해 주시고 오셨으면 내가 준비라도 했을 텐데 꼭 출근해서 일하고 있는 때에 오시거나 주말에 방해를 받는 경우가 있었다. 갑자기 초인종 소리에 비웃는다. 그때 시어머니가 방에 서 있어서 당황한 적이 여러 번 있었다. 민철이가 솔직하게 엄마, 이러지 마세요 라고 말해도 시어머니는 척도 안 하시고 심지어 와서 밥을 먹고 가셨다. 밥만 먹으면 다행이었는데 과일까지 먹으며 집안 사정까지 간섭하셨다. 청소까지 마음에 들지 않았고 정말 시어머니가 집에 오시면 가슴이 꽉 막힌 기분이었다. 불편한 티를 내도 시어머니는 깜짝도 하지 않으셨다. 이상하게 시아버지는 우리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 시어머니는 지나치게 관심을 보였다. 외동 아들이라서 이해를 해보려고 했지만 남편은 삼형제였는데요. 민철이에게 들어보면 다른 형제들처럼 집착을 그 정도로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아마 민철이가 제일 공부를 잘해서 기대치가 크다고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철이만 생각하면 결혼하고 싶었지만 시어머니를 만날 때마다 내가 과연 그런 시어머니와 평생을 함께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잔소리가 많으셨는데 함부로 냉장고를 열거나 서랍을 열어서 살림살이를 지적하는 것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집은 제가 말했듯이 민철이가 주로 살림을 맡았지 않았나요? 그래서 민철이가 옆에서 그것을 더 잘하는 것 같았습니다. 본인인 나는 엄마마다 그렇게 하자면 자기가 신경 써준다고 말했더니 그렇게 했다.
그 순간에 오시는 거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집안일을 하고 있어. 아이고. 정말 엄마는 너무 속상하다. 내가 너임을 그런 식으로 키웠나. 내 귀한 아들이 집안일하는 사실에 충격받은 건지. 우시는데 이걸 달래야 할까? 말해야 할까? 혼란스러운 기억이 나네. 민철이는 엄마, 제발 그러지 마세요 해서 겨우 진정시키고 시어머니를 보내드리고 죄송하다며 사과했는데 나는 속으로 내가 결혼을 해야 하는 건가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제가 엄마가 안 계신다고 하지만 제가 사랑을 받지 못했거나 바르지 않은 환경에서 자랐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주변에 많은 친구가 있는 편은 아니고 유일하게 있던 친구인 수정에게 이야기했더니 수정은 시어머니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어요. 이미 아이를 낳아 키우고 있었는데 시어머니의 간섭이 너무 많아서 고통스러워하며 결혼 후는 얼마 정도 독립해야 할지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난이 완벽한 것은 없다는 생각이 들어 민철이란 사람과 함께 살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과정에서 민철이는 동거 중에 시험을 한 번 더 봤지만 역시 떨어졌습니다. 그때 민철이는 진지하게 사법고시를 그만두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무조건 사법고시에 붙어야 한다며 저에게 많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원래 고시는 옆에서 많은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본인 아들은 살림까지 하느라 못 붙는 것 같다며 제게 얘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하면서 살림을 많이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민철이는 그 당시에 수입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모든 돈을 제가 감당해야 했는데 사실 그게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사업을 크게 하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냥 동네에서 꽃집을 하는데 얼마 벌지 몰라요. 꽃가게 특성상 꽃시장은 새벽에 열리니까 새벽에 혼자 꽃시장에 가서 가게로 가는데 그때 민철이가 함께 가서 요리를 해줬어요. 몸이 둘이어도 부족할 것 같았어요. 민철이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저도 공부하느라 힘든 점을 고려해서 최대한 잘해주고 싶었어요. 제가 보약도 3억 원이고 맛있는 음식을 해줘도 민철이는 계속되는 낮방에 너무 많이 스트레스 받아서 많이 빠졌어요. 시어머니는 그것도 제 탓으로 돌리고 시댁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많이 바라시는데 저는 그것이 부담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결혼을 하는 것도 아니고 혼인신고를 한 것도 아니었는데 그래서 상당히 부담스러웠어요. 게다가 제사에도 참석하라고 별도로 말씀하셨어요. 제가 민철이에게 물어보고 결정하겠다고 하면서 공부하는 애를 왜 괴롭히느냐고 하시면서 저만 따로 올라가라고 하셨습니다. 적당히 거절도 하면서 참석하면서 결혼을 정말 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워서 민철이가 제게 말했어요. 엄마가 어릴 때부터 내가 공부를 제일 잘해서 거는 기대가 크네요. 다른 형제들한테는 그렇게까지 심하게 하지는 않아. 자기야, 내가 합격하면 이 은혜를 받을게. 너무 미안해. 정말. 항상 감사합니다. 민철이가 그렇게 말하니까 너무 안쓰러웠고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계속 낙방에도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생각해 볼 수도 없을 것 같았어요. 공부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열심히 하는데도 이렇다니까 옆에서 지켜보면서 결혼하지 않더라도 시험에는 꼭 통과했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사람이 견딜 수 있는 수준의 고통만 주신다고 하죠. 또한 얼마나 힘들더라도 극복할 수 있는 구멍이 있는 것도 알고 계실 텐데요. 제가 이런 많은 고민을 했던 때에는 친정아버지로부터 뜻밖의 행운이 찾아왔어요. 아버지는 그동안 모아둔 돈을 어디에 쳐들었지요? 쓸지 고민하는 때에 함께 부동산의 신혼집을 알아보러 다녀온 것은 그때 부동산 투자에 흥미를 느끼게 되셨습니다. 그 결과 한 원룸 건물에 투자를 하셨는데 당시 거주할 때는 사실 그 정도 위치가 좋은 곳은 아니었지만 주변이 재개발되면서 아버지께서는 그때 단숨에 부자가 되셨습니다. 원래부터 아버지께서 사업가였기 때문에 제가 부족하게 자란 적이 없었지만 누가 봐도 부자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은 민철이에게는 숨겼어요. 민철이를 믿지 못한 것은 아니지만 시어머니의 귀에 들면 상당히 곤란해질 것이라고 판단해서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부담을 느끼지 말라고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시는 동안 월세로 받은 일부 돈을 제 통장에 넣어 주셨어요. 덕분에 저는 민철이에게 많은 투자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아직도 그때 아버지가 저를 도와주신 것에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기적적으로 민철이는 다음 사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합격 발표 날, 민철이와 저는 정말 미쳐 소리 지르고 울며 믿기지 않아서 다른 사람에게도 보라고 했을 정도였어요. 이후로 더 이상 민철이가 고생하며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에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아버지도 민철이의 합격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뻐하셨고,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혹시나 덧붙였지만 생각이 끊겼습니다. 당연히 경사가 났습니다. 시어머니는 드디어 아들이 합격했을 때 정말 온 동네를 돌며 자랑하셨어요. 저는 이제까지 민철이가 너무 마음고생했을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민철이는 그저 미안하고 고마워하며 앞으로 함께 잘 살아보자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염원했던 곳이 합격을 거둔 후 민철이와 나는 행복에 취해 있었지만 그 순간 평화롭게 있을 시어머니는 없었습니다. 고시 합격 뒷바라지를 한 사람들이 나중에 배신당하는 일은 매우 흔한 일인데 나도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철이는 저와 결혼하고 싶어 했는데 시어머니가 무리하게 요구하기 시작하셨어요. 집은 이미 있으니 차도 뽑고 양복도 몇 번 해주고 또 결혼식 비용을 우리 부부가 내줬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본인들은 이제껏 민철이 뒷바라지를 않느라 너무 고생도 많았고 돈이 여유가 많지 않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의아했던 것이 시댁의 형편이 그렇게 안 좋지 않았었고 또 뒷바라지는 제가 오로지 혼자 있었거든요. 오죽하면 우리 아빠가 저에게 살림을 보태라고 돈까지 주셨겠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저에겐 민철이를 주위해서 소개해 달라는 의사를 집안에 하셨어요. 딸과 국회의원의 딸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다며 복권을 긁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얼마나 우수한지 저에게 말해 당연히 그 정도는 해야 한다고 했어요. 민철이는 자신의 엄마에게 왜 그랬냐고 솔직하게 물었지만 시어머니는 아들이 사법고시에 합격했으니 그 정도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제가 속으로 많이 고민했지만 그 당시에는 동거기관도 많이 지났고 민철이만 생각하면 제가 살면서 다시 이런 남자를 어디서 만날 수 있을지 고민이 들기도 했습니다. 정말 시어머니의 문제만 아니었다면 민철이는 너무 완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는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빠는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좋으면 그냥 굽히고 들어가자고 하셨어요. 아마 제가 너무 좋아하는 것을 아니까 그러셨던 것 같아요. 당신이 여유가 있으니 결혼식 비용은 다 내겠다고 하셨고 차도 사주겠다고 하셨어요. 저와 시어머니 사이와는 달리 민철이는 아빠와 굉장히 가깝게 지내고 있었는데 아빠는 민철이에게 본인이 비용은 다 내줄 수 있으니 제가 속상하지 않게 옆에서 잘해달라고 부탁을 하셨다는 것은 민철이 입에서 나중에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식은 우리 쪽에서 비용을 다 대사하게 되었고 예단도 시어머니 입에서 싫은 소리가 나오지 않게 정말 많이 준비했었어요. 아빠는 저에게 본인이 알아서 하실 테니 전혀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사실 아버지는 어떤 태도로 어머니를 대하시는지 세세히 알지 않았었습니다. 아버지가 상처받을까봐 일부러 말하지 않았었거든요. 엄마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아버지는 엄마와 저에게 많은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는 저에게 진정한 애정을 쏟아주셨습니다. 혹시나 상처받지 않을까 걱정하시며 항상 저만을 생각하시는 아버지였습니다. 그런 아버지에게 어떻게 어머니에게 당하며 산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속으로 괴로워하면서도 아버지께는 도저히 말을 걸 수 없어서 그냥 행복한 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난 남편과 결혼식도 올렸습니다. 신혼여행도 다녀오고 행복한 신혼생활을 시작하려고 했지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아빠가 결혼식을 올리면서 신혼집 명의를 제 이름으로 이전했었어요. 이전에는 동거할 때는 아빠의 명의였지만 이제 결혼식도 올리고 법적으로 완전히 연결된 사이가 되어서 제 이름으로 해주셨어요. 아빠는 시댁에 가져온 돈이 없어서 당연히 제 이름으로만 해주셨는데 그 사실을 시어머니가 알고 정말 소란이 났어요. 사실 민철과 저 사이에는 문제가 없었고 경고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대수롭지 않게 명예는 제 명의로 남아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철이가 말했어요. 시어머니가 그걸 듣고 제가 하는 꽃집으로 찾아오셨어요. 공동 명의를 잊어도 모자랄 판에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어머니, 진정하세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니까 집으로 가서 얘기해요.
이건 나 변호사랑 결혼하는데 집을 해주지는 못할 망정. 그네도 모르고 어차피 우리가 같이 사는 집이잖아요. 어머니 제발 진정하세요. 전문대 주제에 지금 파혼당하고 싶어. 무식한 거 참고 결혼 허락해줬더니 이게 뭐야?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은 다 나가기 시작했고 길 가던 사람들은 서서 구경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정말 창피스럽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나왔기 때문에 일단 집으로 돌아가서 이야기하자고 여러 번 제안했지만 시어머니는 듣지 않으셨어요. 계속해서 저를 전문대학 무식하다고 언급하며 변호사 남편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난리를 쳤어요. 또한 제가 몇 번이나 가게 위치를 옮겼는지 말했던 걸 기억하십니까? 그 일이 시어머니가 공동명의로 등록하지 않았다는 사실로 인해 노여워하셨을 정도로 화가 많이 난 것 같았어요. 저는 민철이를 불러 진정시키려 했지만 그녀는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말을 거의 못하게 되었어요. 물건을 꺼내어서 어머니, 공동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아 부탁드립니다. 진정해 주세요. 아버지께 이야기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말씀을 듣고 꼭 지켜달라고 하시고 떠나셨어요. 시어머니가 떠나신 후 저는 너무 힘이 빠져 가게에 앉아서 울었고 민철이는 저에게 빌었습니다. 자기야, 정말 너무 죄송해요. 어머니가 그러실 줄 몰랐어. 그냥 일단 말만 그렇게 한다고 하고 공동명의 하지 않아도 돼. 사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 민철이의 말대로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의문이 들었어요. 어차피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결혼에 행복하게 살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빠께 이야기를 꺼내야겠다고 생각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빠께서 공동명의로 돌릴 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아빠는 왜 갑자기 공동명의를 원하느냐고 물었고 혹시 시댁에서 원한 것이냐고 물었어요. 제 차 많은 시어머니가 가게로 찾아와서 난리를 쳤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공동명의라면 어디에 좋다는지 이유를 말했지만 아빠께서는 일단 생각해보자고 하셨습니다. 제가 돈으로 산 아파트가 아니라 아빠가 주신 거라서 더 강하게 말하진 못했어요. 민철이는 저가 지폰 수차를 해왔기 때문에 평소에도 저에게 고마워하셨는데 시어머니가 그렇게 나오시는 건 상당히 곤란합니다. 밤에 저희는 몰래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기로 했습니다. 달래는 것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알겠다고만 하고 공동명의를 증인 없이 하고 있었는데 저는 시어머니를 너무 가볍게 봤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다시 가게에 찾아오실 줄은 전혀 상상도 못했어요. 시어머니께서 찾아와서 공동명의를 왜 아직도 하지 않았느냐고 소리를 질러셨어요. 심지어 이번에는 본인 친구들까지 데려와서 난리를 피우셔서 저는 공포감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겠다고 느끼고 진지하게 결혼 생활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생각도 들었는데 운명의 장난인가요? 그런데 친정 아버지께서 꽃집으로 들어오셔서 공동명의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전문대를 나와 변호사 남편을 만났다. 그 정도도 안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양심 있는 거라고. 새 시어머니는 아직 어려서 모르는 것 같아. 어디 가서 전문직 남편이 없을 것 같아. 시어머니가 많이 봐줬는데 공동명의는 해야지. 그게 둘이고 예의야. 그렇게 시어머니와 그 친구들에게 시달리고 있을 때였어요. 사돈이 그게 무슨 말이세요? 너무 심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아빠가 오셔서 제 앞에 서셨어요. 정말 손님들이 지켜볼 때는 괜찮았는데 아빠가 들어오셔서 그 광경을 바탕으로 생각하니까 갑자기 눈물이 급속도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빠가 제 앞에 서서 저를 가로막고 시어머니께 이게 무슨 막말이냐고 따지기 시작하셨는데 시어머니는 오히려 당당했어요. 아니라니, 아빠가 변호사 남편을 얻었다면 공동명의는 해주셔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사돈 역시 변호사 사위를 얻어 팔자를 피했는데 그 정도도 못 해주나요? 저희가 요구하기 전에 오히려 먼저 해줬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사돈, 정말 말씀이 섭섭하게 하시네요. 아파트, 차, 온갖 훈수, 명품 수트, 그리고 시계까지 해줄 수 있는 부분은 다 해줬잖아요. 우리 딸도 귀하게 자랐고 소중한 사람인데 지금 뭐 하시는 건가요? 발자가 폈다뇨. 저는 이미 올룬 건물도 준비했어요.
가지고 있는 것은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럴 거면 그냥 바로 말하세요. 뭐라고요? 사돈 이혼을 씌우세요? 아, 그럼 아세요? 저도 홀리며 당황하지 않았는데 그럴 일이 전혀 없습니다. 친정아빠가 다른 사람들에게 굉장히 친절하고 다정하시지만 저를 향해 화를 많이 내는 것을 태어나서 처음으로 보아서 놀라기도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게 무슨 말을 하면 화를 많이 내셔서 그런 것 같았어요. 이미 속으로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빠가 먼저 말을 꺼내준 후에 더욱 속상하고 아빠에게 감사해서 더욱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잘 살고 있으실 텐데 그래서 더 멀리 나아가자고 강하게 나서셨고 시어머니의 친구들은 뒤에서 수근거려 시작했어요. 이런 일을 몰랐는데 시어머니는 남들이 바라보고 있으니 그렇게 가라고 소리쳤고 당당히 가게를 나왔어요. 시어머니와 친구들이 밖으로 나가자 아버지는 저를 달래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뭐가 부족해서 이러고 있어? 이런 취급받은 적 없었는데 정말 속상하다. 이혼하자. 나는 내 딸이 이런 취급받는 줄 전혀 몰랐어. 무슨 일이야? 그리고 아버지는 남편에게 전화해서 시어머니와 그녀의 친구들이 가게까지 와서 저를 괴롭혔던 사실을 알아냈어요. 민철이는 내가 있었냐고 화를 내셨어요. 그러자 바로 달려와서 또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본인도 울기 시작했어요. 자기는 쟤와 평생 살고 싶은데 엄마가 도대체 왜 그런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뒷바라지도 제가 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정말 허탈하고 속상해서 머리가 너무 아파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만 생각하면 당장 이혼하고 싶었지만 남편을 생각하면 이혼하기가 싫었어요. 그러나 친정아빠도 제게 정말 소중한 사람인데 아빠가 제 때문에 속상해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이혼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걱정을 해서 그런지 몸이 좋지 않아졌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글쎄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아시나요? 제가 글쎄 임신했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놀랐는데 의사는 축하한다고 하더라고요. 이혼을 생각했는데 임신 소식을 듣자 너무 놀랐습니다.